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8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5월 28일인데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이 5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달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성공적인 정도가 아니었죠. 사실 미중 모멘텀 투자 전략도 그렇고 또 우량주 포트폴리오 역시도 더할 나위 없는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는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5월 달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런 격언을 믿고 증시를 떠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또 아울러서 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을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좋을 때가 있으면요. 인생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지그재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급락하는 날도 많을 거고요. 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조정도 발생하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베어마켓도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좋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한없이 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일수록 현금 비중도 확보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승세를 누리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28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댓글은요. 유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하루 전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미주님, 멤버십 가입한 회원입니다. 테크주 외에도 다른 섹터에 관한 투자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스페이스X IPO에 들어갈 예정인데 미주님은 매수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주 섹터 모멘텀을 다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가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저의 솔직한 생각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솔직해서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점은 감안을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제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테크주 외에 다른 섹터에 관한 투자 의견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테크주 외에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한결같은 투자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테크주 외에 다른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으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라든지 다양한 시장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통상적으로 통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수치로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증시에는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고 있는 다양한 격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 같은 대투자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한번 사면 파는 게 아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믿고 주식을 한번 사면 팔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요. 이런 격언을 그냥 무작정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격언들은요. 종목 투자가 아니라 S&P 500 같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요. 투자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면 자꾸만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이 앤 홀드가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따라서 S&P 500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자가 아니라 나는 특정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투자자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주식을 사놓고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고 다양한 악재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릴 때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많은 대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는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한번 주식을 사면 팔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믿고 끝까지 견디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시에 돌아다니는 격언은요,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하나의 섹터, 즉 테크주에만 몰빵을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주식 투자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라는 단어는요.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뭐냐면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면요. 결국은 기대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에 몰빵을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리스크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마켓 데이터를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여기 보시면 11가지 섹터별 성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적을 한 달로 쭉 정렬을 해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테크주가 15.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수익률을 보시면 테크주가 63.26%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봐도 테크주가 124.7% 올라가면서 2등과의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세 가지의 ETF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QQQ. QQQ는 나스닥 지수에서 은행주, 금융주를 빼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100대 기업을 모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테크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ETF는 맞는데 테크주가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주에 몰빵하는 ETF를 찾으시는 분들은 VGT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100% 모두 한 300개 넘는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두가 테크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ETF의 성적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뭐 1년하고 3년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죠. 보시는 것처럼 QQQ는 3년간 109%, VGT는 124%, 스파이는 보시는 것처럼 7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년 수익률도 그렇고 3년 수익률도 그렇고 테크주에만 오로지 테크주만 담고 있는 ETF가 성적이 가장 좋잖아요. 자, 이거를 5년으로 연장해도 마찬가지죠. 지난 5년간 QQQ는 118% 상승했고요. VGT는 151%, 그리고 스파이는 79%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QQQ는 565%, VGT는 760%,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는 258%에 불과합니다. 자, 따라서 10년 동안 퍼포먼스를 보니까요. 우리가 굳이 테크주를 놔두고 다른 데 분산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말하는 리스크는요.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섹터에만 투자라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또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이 훨씬 더 클 수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에 따라서 나는 좀 마음의 동요가 심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스파이가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투자잖아요. 따라서 행복한 투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떠나서 나는 마음이 좀 약하다, 맵집이 없다,
이런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테크주에 몰빵을 하면서 극적인 수익률을 도모한다. 이런 분들은요. VGT, 즉 테크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스페이스X IPO에 들어갈 예정인데 저도 매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매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 섹터 모멘텀을 다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코멘트거든요. 자, 이 모멘텀 포트폴리오가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요. 1년 전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았던 종목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우리가 모두 이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자, 따라서 이 주식의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다른 섹터를 보면서 다른 주식을 보면서 아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42배 정도 올라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수익률도 무려 639%고요. YTD도 569%입니다. 블룸에너지는 1452% 올라갔는데 연초부터 따져도 248%고요. 루멘텀이 1년간 1100%, YTD 수익률은 147%, 웨스턴 디지털이 945%, YTD 수익률은 204%, AAOI가 89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59% 올라갔고요. 코히런트가 386%, AMD가 356%, 크레도가 258%.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두 개 주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식이 10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개의 주식도 무려 84%, 그리고 엔비디아가 꼴찌인데 1년간 63%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아쉬워야 할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트레저리가 뭐냐면요. 국채를 얘기합니다.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부르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수익률이 있는데요. 하나는 2년물이고요. 2년물은 보통 단기 국채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4%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장기 국채인데 10년물을 보시면 국채 수익률, 즉 금리가 4.53%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요, 10년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0년물을 봐도 5%가 넘어갔잖아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채권과 주식은요. 경쟁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위험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나는 약간의 모험심을 가지고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적어도 10% 정도 평균적으로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처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처럼 국채 수익률이 뭐 4.5%, 5%까지 급등하면요.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죠. 원금이 보전이 되는데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자산이 1년 수익률이 5% 가까이 육박하면요. 아무래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10% 수익을 노릴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요. 미래의 현금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처럼 테크주라든지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순이익 그리고 현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 나아가서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3년 이후에 이렇게 미래에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과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미래의 현금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결국 순이익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미래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어닝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을 우리가 AI 수혜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I 수혜주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지금 1년에 5% 수익 주는 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순이익 그리고 현금의 가치는요. 매년 50%, 60%,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따라서 금리가 1년에 5%씩 이자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들은요. 이런 5%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달리는 이유는 이렇게 5%의 금리가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못할 만큼 실적이 너무 좋은 주식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놔두고 굳이 적자 기업이라든지 아직까지 꿈이나 희망밖에 없는 이러한 성장주를 찾아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갈 때는요. 성장주에 굉장히 독이 된다. 자, 왜냐하면 꿈과 희망만 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실적 덕분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만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주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혼조세였습니다. 이쪽에 테크주는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많았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리지 않고 다 떨어졌죠. 하지만 이쪽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겠죠. 자, 일단 에너지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요. 오일 가격이 급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다.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요. 경기에 대한 희망이 올라가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가 모두 공동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신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에서 현재까지 주가가 달리지 못했던 섹터로 순환이 됐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지 떨어지는가는 결국은 밖에 나가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의 현상으로는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하루 동안 주요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마이크로캡 초소형주가 0.58%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32, 소형주가 0.02% 올라갔습니다. 어제 올라간 세 가지의 지수 모두 경기를 타는 지수잖아요. 그래서 오일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기를 많이 타는 지수들이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 움직임을 봐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임의 소비재가 1.76%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필수 소비재가 1.14%,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61% 올라가면서 경기를 타는 쪽이 아무래도 가장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폭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55.46에서 지금 55.06으로 소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뭐 거의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시장의 폭이 극적으로 회복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5%, 57%니까 반보다 조금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시장 폭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좁은 상황이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주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빅스 지수인데요. 16.29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요하죠. RSI 지표가 39까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당분간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너무나 예쁜 상황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60, 61, 62 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야 잠시라도 조정이 나올 텐데요. 지금은 조정이 나오기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탐욕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긴 합니다. 긍정적인 센티먼트가 이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자꾸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주식시장 랠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요.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6종목만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MU, 마이크론이 가장 좋았는데요. 3.63%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TSMC가 플러스 2.52%, AAOI 플러스 1.24%,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1.13%, 델 테크놀로지 플러스 0.08%, 샌디스크 플러스 0.02%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04, 크레도 마이너스 0.18, 코히런트 마이너스 0.31, 루멘텀 마이너스 0.93, 엔비디아 마이너스 1.05, 벌팁 마이너스 1.28, AMD 마이너스 1.66,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2.84,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3.54, G버노바 마이너스 3.60, 마벨이 마이너스 4.59, 마지막으로 암홀딩즈가 5.76%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조금 더 좋았죠. 왜냐하면 메타가 올라갔거든요. 3.74% 오래간만에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아마존도 2.47% 올라갔습니다. 구글은 어제 0.00이니까 횡보를 했고요. 그 아래쪽에 탈렌에너지가 2.3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 마이크론이거든요. 5일 거래일 동안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는 무려 26.26%나 폭등했고요. 한 달 수익률은 더 대단합니다. 한 달 동안 무려 84%가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마이크론을 갖고 있는 투자자 그리고 마이크론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 명암이 갈릴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주식이 됐는데요. 자, 일단은 어제도 3.6%가 올라갔지만 엊그제 마이크론의 주가는 19%나 폭등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주가가 19%나 폭등했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만 좀 읽어보죠. 자, 결론적으로 감마 스퀴즈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크론의 콜 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콜 옵션을 너무나 많이 사게 되면요. 딜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콜 옵션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론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식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딜러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론 주식을 사면요. 주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넘쳐났었는데 주가가 더 잘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딜러 입장에서는 해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많은 콜 옵션이 지금 판매되고 있냐면요. $1,000 콜,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주가가 $1,000에 이르러야 수익을 내는 콜 옵션인데요. 이게 하루 만에 53,000 계약 이상 몰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이 극도로 낙관적인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사적 평균의 4배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 즉 풋옵션을 샀던 사람들은 하루 만에 87%에서 91%의 손실로 사실상 전멸을 한 상황이다.
자, 그만큼 지금 옵션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선순환을 타면서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한마디를 적어 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AI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맞물린 강력한 수요, 그리고 시장 전반에 걸친 역사적인 감마 스퀴즈 현상이 결합하면서 매우 이례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자,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도 너무나 많이 급등하고 있고요. 게다가 감마 스퀴즈, 굉장히 많은 물량이 몰리면서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며 계획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은 꼭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항상 모멘텀을 강조하면서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멘텀에 입각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멘텀이 주식의 펀더멘탈과 호재, 악재를 가장 먼저 반영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은요, 결코 기술적인 분석에만 의존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멘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모멘텀이 좋다는 것은 주식의 펀더멘탈이 향상하고 있는 것을 대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호재가 발생한다든지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선반영하는 것이 바로 모멘텀이다.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 며칠간 발생한 주가의 폭등, 마이크론의 폭등은요. 주식의 펀더멘탈이나 대형 호재로 인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감마 스퀴즈라는 특별한 상황에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물론 실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하나만 가지고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밸류에이션도 갑자기 급등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감마 스퀴즈라는 특별한 상황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감마 스퀴즈는 양방향 칼날입니다. 그 얘기는 콜 매수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주가 급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콜 매수세가 끊기게 되면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즉 딜러들은 해지를 위해서 샀던 주식을 다시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주가는 올라갈 때만큼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요. 감마 스퀴즈가 나타날 때는 평균적으로 15%에서 25%의 되돌림이 나타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급상승한 마이크론의 주가도요. 감마 스퀴즈 때문에 올라간 부분은 결국은 되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저는요. 마이크론 주식이 지니고 있는 펀더멘탈과 모멘텀에 입각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의 투자 자금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감마 스퀴즈가 선물해준 약 19%의 추가 상승분은 바로 익절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 기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어제 4종목을 부분 매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을 14주 매도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보통 8주 아니면 18주를 팔거든요. 근데 어제는 14주만 매도했던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9%의 추가 상승분만 익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마이크론 관련된 글인데요. 일단은 마이크론이 연일 폭등을 했지만 아직도 싸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감마 스퀴즈 같은 게 나오면서 좀 지나치게 폭등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AI 수혜주 투자에 대한 지금 현재 느낌이랄까요?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사부터 읽어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화요일 하루 만에 19% 급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자, 결정적인 계기는요, UBS가 목표 주가를요, 원래 $535였는데 무려 $162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3배나 올리는 것은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UBS가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아니면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적절치 못했던 평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날의 상승으로 마이크론은요,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공식으로 입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도 3.6% 추가 상승하면서 주가는 928달러를 넘어섰고요. 자, 이번 5월 한 달간만 놓고 보면 마이크론 주가는 이미 77%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1987년 12월 이때도 78.8%나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37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폭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1987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상당히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집중하면서 읽어보시죠. 자, 이번 랠리의 핵심 원동력은요, 인공지능 서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AI 서버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필수적으로 탑재하고요. 대규모 데이터셋을 저장하기 위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요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멜리우스 리서치 애널리스트 벤 라이치는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AI 분야에서 역대 최대의 병목이다. 더 많이 쓸수록 AI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메모리를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인공지능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병목 현상이 역대 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마이크론의 신규 공급 중 최대 50%가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예전에는 순환을 했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탔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이클을 탄 이유가 뭐냐면요, 계약을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분기별로 계약을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바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신규 공급 중에 50%는요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요 계약이 이미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슈퍼 사이클이 3년에서 5년 동안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사이클을 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HBM은요 구조적으로도 희소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HBM 한 단위 생산에는 표준 메모리 대비 약 3배의 웨이퍼 용량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 메모리 만드는 것보다 3배 정도 웨이퍼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HBM 생산이 늘면 늘수록 일반 메모리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메모리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따라서 지금 HBM이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인기 있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메모리도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양쪽의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SK 하이닉스가 등장합니다. 마이크론의 호황은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하이닉스는요, 수요일 한국 현지 거래에서 9.3%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경 5,990조 원, 달러로 환전을 하면요, 1조 6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를 넘어선 거죠. 트릴리언 달러 클럽에 나란히 합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도 곧 바뀔 전망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주식 예탁증서 ADR이라고 부르는 상장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고요. 시장에서는 6월에서 7월 중에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랠리가 과열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크론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 수치는 현재 9.9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배도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 엔비디아는 22배, 물론 엔비디아의 22배도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성장률, 매출 성장률을 감안하면 22배는 사실상 너무나 저렴하죠. 자, 어쨌든 엔비디아는 22배, AMD의 52배,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평균이 26.4배거든요. 따라서 이거랑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마이크론뿐만이 아니고요. SK 하이닉스도 더 저렴한 6.9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가지가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자, 이렇게 마이크론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을 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 원래는 주가가 정점을 찍고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순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가오는 미래에 순환하는 모습, 따라서 경기를 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요. 지금 현재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닝은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카탈리스트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데이빗 밀러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의 강세 흐름 이후에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자, 그리고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도요. 메모리는 AI 투자 섹터 중에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유일한 영역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자, 세븐즈 리포트 애널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이 구조를 3년 전에 반도체 섹터의 초기 랠리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PER 급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익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를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요. 주가는 말도 못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동안 어닝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가 있는데요. 메모리 시장에 대체 가능한 상품에서 탈피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는요, 전형적인 범용 제품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흔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도 되고 저기서 사도 되고 그냥 아무한테나 사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할 게 없는 제품이란 얘기죠. 그런데 현재 일부 HBM 제품은요, 엔비디아와 공동 설계가 되면서 특정 GPU와의 호환성이 전제된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길 루리아는요, 이를 두고 더 이상 대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현물 구매 대신 장기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스크를 좀 살펴보시죠. 낙관론 일색인 시장에서도 냉정한 시선은 존재하는데요. 모닝스타에서 일하고 있는 윌리엄 커윈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이 전문가는요. AI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업사이클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사이클은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무작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사이클은 꺾인다. 이런 심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자, 그는요. 2027년, 2028년 사이에 대규모의 생산 능력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이것이 메모리칩 가격과 마이크론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규 공장이 들어설 거고 그러면 공급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공급량이 늘어나면 결국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이클이 하향 곡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자, 왜냐면요.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만약에 수요량이 더 빨리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되지 않고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수요가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세븐 레포트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그라들지 않을 끝을 모르는 수요가 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하나입니다. 바로 카펙스거든요. 자본 지출이 기하급속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 한 해만 해도 1조 달러 이상을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미국 증시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메가테크 기업, 즉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기업들은 생사를 결국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경쟁에서 밀리면요, 메타가 됐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아마존이 됐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돈을 계속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이들이 지출을 줄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쓰여진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마이크론이 계속 폭등했지만 아직도 싼 이유를 점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존의 한마디입니다. 미존의 한마디에서는요, 전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AI 수혜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수익률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걸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 혹시 버블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약 3년 전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랠리를 거듭하던 시기에 접어들면서 제가 방송에서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을 자주 했는데요. 첫 번째, AI 혁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요, 아무리 못해도 수십 번, 10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I 버블에 베팅하라. 이 얘기는 앞에서 했던 얘기만큼 자주 하진 않았지만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버블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닷컴 버블처럼 버블이 형성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공유해드렸던 기사에 따르면 제가 여기 닷컴 버블을 제쳤다, 이런 또 다른 기사 하나를 멤버십에 공유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이 지수는 2026년 들어서 지금까지 79.3%나 급등했고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전 최고 기록을 살펴봤더니요, 닷컴 버블이 막 시작되던 1995년 기록한 62%의 상승세입니다. 자, 따라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죠. 자, 첫 번째,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2000년이 아니라 1995년이었다. 따라서 닷컴 버블이 막 시작될 때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AI 버블이 닷컴 버블의 상승세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버블이 지금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짧은 시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요,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 혹시 정점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정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고요. 오히려 우리의 투자를 망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들은요, 항상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일 떨어질 거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일 일어날 일은 모른다가 답입니다. 하지만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대급 투자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냥 추측하면서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요, 역사상 가장 커다란 기술 기반 버블 중에 하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우리가 레이스 중반 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제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은 시작이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단계의 GPU는 끝났잖아요. 끝난 게 아니죠. GPU는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없어지고 이제 버블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목 현상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광통신 아니면 전력 수혜주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텐데, 따라서 지금은 레이스 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AI 버블은 아직 중간까지밖에 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아직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합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1등주 SK 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R이요. 아직까지도 6.9배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만큼 너무나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AI 혁명 대장주 엔비디아의 PEG, PEG는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건데요. 아직 1.0보다 한참 낮은 0.55에 불과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주식,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들의 밸류에이션은요, 너무나 합리적이죠. 버블은 합리적이지 못해야 버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시작 단계에서 중간 부분까지밖에 못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의 열기를 측정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있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최근에 10개월 넘게 극적인 탐욕 단계를 단 한 번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75를 넘겨야 그게 극적인 탐욕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기를 한 번도 넘기지 못했다. 그 얘기는 너무나 투자자들이 이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전망을 보여주는 AAII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자, 이거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의 비율을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의 수치입니다.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지난주만 해도 부정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이 43.6%,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이 31.7%에 불과하죠. 따라서 아직은 부정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주식시장은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등장해야 꼭지를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상현상이라고 느낄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보통은 꼭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게 바로 정점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의 PER이 막 100배를 넘어가고 PEG가 2배, 3배를 넘어가는데 그때 가서도 이 주식들은 비싸지 않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측정 방법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들이 포워드 PER이나 PEG를 무시하고 주가를 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정한 버블의 정점이고요. 파티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징후가 보이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이면요, 그때는 버블의 정점이 가까워졌음을 의심해야겠죠. 자, 하지만 버블 붕괴라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요, AI 버블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AI 버블을요, 오히려 환영해야 됩니다. 버블이 꺼질 때는 너무나 무섭죠. 하지만 버블이 또 꺼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날 수만 있다면 이 버블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늘 말합니다. 결국은 거품이 곧 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결국에는 그 전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 결국은 베어마켓이 오거나 조정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할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결국에는 항상 옳죠. 하지만 경제적인 부는요, 낙관론자가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맞고 틀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상승에 베팅하면 무한한 상승 여력이 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베팅한 주식의 주가가 100% 올라갈 수도 있고 200%, 500% 상승 여력은 무한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락에 베팅하면, 즉 공매도 같은 걸 하면요, 최대 수익률은 100%에 불과하죠. 자, 그리고 겁을 먹고 버블을 그냥 피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요, 0%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즉 마이너스 수익에 불과하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베팅은요, 항상 확률상 유리한 게임이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AI 버블 시대에 저는요, 모멘텀 투자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버블은요, 급등하는 자산을 대다수의 군중이 쫓아가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주도주에 베팅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결국에는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왜냐면요.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과정은요. 새로운 기술력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AI 버블도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모멘텀 투자 전략에 충실해야 되죠. AI 버블의 정점은 내일 당장 찾아올 수도 있지만 주가의 모멘텀이 그 신호를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멘텀이라는 신호를 믿고 갈 때까지 가보고요. 결국 신호가 꺾이는 순간 우리는 투자를 줄이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더빙 영상의 주인공은요, 마이크론의 CEO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이크론 특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마이크론을 이끌고 있는 수장, CEO는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소중한 자료죠. 그래서 이번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마이크론의 CEO가 직접 전해주는 메모리 반도체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과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방송을 위해 다시 좋은 컨텐츠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고도화되고 널리 쓰이는 메모리 칩 중 하나인 1알파 디램의 미국 내 제조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디램 제조의 40%를 온쇼어링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일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약간의 통찰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저를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타일러. 오늘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언급하신 대로 자동차, 항공우주, 국방, 산업, 네트워킹 같은 산업의 필수적인 1알파 기술로 만들어진 가장 고도화된 DDR4 메모리를 도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술을 아시아에서 가져와 이제 이곳에서 제조함으로써 이곳 매너서스 사이트의 DDR4 메모리 생산량을 4배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주요 부문의 우리 고객사들에게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메모리는 전자 시스템을 갖춘 모든 산업 전반에서 절대적으로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당연히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투자하여 최첨단 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PC, 서버에 들어가는 최첨단 메모리를 위한 것이며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이 최첨단 메모리는 내년 중반에 첫 웨이퍼를 생산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이시, 아이다호의 두 번째 팹을 곧 착공하여 2028년 말까지 첫 웨이퍼 생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주 시러큐스 지역에도 생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3개의 팹으로 구성된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서 관리될 장기 라이프 사이클 생산과 아이다호주 보이시, 뉴욕주 시러큐스의 생산을 결합하여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 여러 팹들을 점진적으로 가동함에 따라 향후 약 10년에 걸쳐 마이크론의 총 생산량을 전체 생산량의 약 40%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에 비해 현재는 약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10% 전체가 마이크론의 이곳 매너서스 사이트에서 나옵니다. 이는 인공지능 AI로 인해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라이프 사이클 기술 노드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 노드에 투자하는 우리의 대규모 투자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러한 투자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반도체 제조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 90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것입니다. 이 수요에 대한 점과 이번 투자가 어떻게 성장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는지에 대해 메모리 칩 부족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모든 첨단 시스템에 정말 필수적인 메모리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역량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맞지만 마이크론은 이곳 미국, 여기 버지니아주 매너서스, 보이시, 뉴욕에서의 프로젝트들을 통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족 현상이 2026년 이후까지도 한참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이 고객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고객사들이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진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를 통해 마이크론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확약하고 있는 이곳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메모리는 호황과 불황의 시기가 있는 주기적인 사업이잖아요. 미국 내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어쩌면 그 높은 수요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확신의 신호인지 아니면 업계가 생산 능력을 과잉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리드 타임이 매우 긴 팹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보이시와 뉴욕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팹의 외관 껍데기를 건설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립니다. 그 껍데기에 장비를 어떻게 갖출지는 특정 시점의 최신 수요 평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고객사들에게 전략적 자산입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우리 고객사들이 가진 미래 로드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능을 실제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는 데이터 센터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반에 걸쳐 AI를 위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메모리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투자는 항상 규율 있게 관리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를 많은 경우에 약 50%에서 3분의 2 정도만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율 있게 공급을 늘리고 성장하는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앞에 놓인 필요한 수요를 채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공급망에서 가장 큰 병목 구간은 어딘가요? 그리고 오늘 발표의 상당 부분이 미국 내 일자리 증대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의 노동력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투자는 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고임금 일자리입니다. 물론 마이크론은 수습 제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대학들과 정말로 지역 시스템과 연계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의 교육과 개발을 위한 투자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특히 마이크론이 이 팹들을 가질 계획인 지역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물론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건설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장비를 들여오고 라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또한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업계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공급이 2028년까지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다호주 보이시 팹은 내년 중반에 첫 웨이퍼가 나오고 후속 팹들은 향후 더 나중에 웨이퍼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는 이 분야의 유일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귀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그 점에 대해 혹시 밝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가장 큰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귀사를 어떤 위치에 놓이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마이크론 팀이 매우 자랑스럽고 당연히 우리가 유일한 미국 메모리 제조업체라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메모리는 모든 전자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내 우리 고객사들은 미국의 투자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성장하는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론이 투자하고 있는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는 파트너십과 소통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그리고 우리의 광범위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 미국으로 최첨단 제조 시설을 가져오는 데 집중해 주신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행정부와의 파트너십은 강력합니다.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사도 오늘 당사의 투자에 대해 강력한 지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당사의 투자 일정을 가능한 한 단축하는 데 집중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되 규율 있는 방식으로 성장시키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마지막 1분 동안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축사를 하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언급하셨는데요. 그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부의 어쩌면 더 직접적인 산업 정책에 꽤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종류의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 이를 시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부와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부와의 논의는 항상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특히 공급이 타이트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지에 항상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오늘날 기술의 리더입니다. 우리의 디램과 낸드 기술은 업계의 다른 기업들보다 앞선 가장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그러한 기술 리더십을 활용하고 대규모 제조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러트닉 장관, 그리고 행정부와의 논의에서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